네, 이번 시간은 문관영 기자와 함께하는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오늘 27일은 3년 동안 이어지던 6.25 전쟁의 총성이 멈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아직까지 냉랭하고 또 도발의 위험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서 문관현 외보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 기자, 오늘 27일, 그러니까 모레죠. 정전협정 62주년째 되는 날인데요. 우리는 이날을 정전협정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먼저 북측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 차례의 세계 대전과 맞먹는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무력 침범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타승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네, 함께 보셨는데요. 사실 6.25가 뭐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고 뭐 그런 개념으로 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발언을 보면은 북한은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날을 두고 이렇게 남북의 시각차가 좀 갈리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방금은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이제 발언을 들었었는데요. 예. 타승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승리했다는 표현입니다. 네네. 이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정전협정 그 체결 자체는 이게 종전 그러니까 평화협정의 서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전협정에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정전협정 체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마저도 조선전쟁 정전일 이렇게 표현해서 국제적으로는 이 정전이라는 표현이 항상 이게 포함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예. 유일하게 이제 북한만은 풀네임으로는 이제 조국 해방 전쟁 승리의 날, 줄여서는 이제 전승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그 6.25 전쟁 막대한 남측의 희생 그리고 북측은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은 일시적으로 멈췄고 그 멈춤 상태가 지금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북한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항일 무장 투쟁에 이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하나의 어떤 그 지도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전과를 갖다 인정을 하고 네. 그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에는 이제 군부 세력이 들어서서 결국은 오늘날 이제 북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6.25 전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남 상임위원장 표현을 하자면은 타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용어들마저도 또는 그런 용어로 인한 해석마저도 다 우리에게는 낯선 용어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북한은 정작 이러한 그 정전협정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13년도 당시에 2월 달에 핵실험을 한 이후에 예. 남북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차원에서 당시에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도 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처럼 그 정전협정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고 예. 그 정전협정을 뛰어넘는 하나의 승리의 날로 이렇게 스스로가 자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과 피를 나눠서 전쟁을 싸웠던 혈맹 국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그 6.25 전쟁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북중 간의 관계가 또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예. 그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른바 중감위가 설치가 됐죠. 이 지금 그 중감위 국가들은 현재 이 남북의 정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네. 과연 이제 그 유엔군 사령부 차원에서는 정전협정이 남북 간에는 대치 상태에서는 얼마나 제대로 준수가 되는가 네. 이러한 걸 관리 감독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러한 기구 차원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추천을 했던 것은 당시에 스위스와 스웨덴 그러니까 6.25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3국 가운데서 스위스와 스웨덴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서명 주체인 북한과 중국에서 예. 체코와 그리고 폴란드 이 두 나라를 당시에 추천을 해가지고 네 나라로 인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얼마만큼 준수가 되고 있고 이러한 준수가 만약에 위반이 될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북한이 이러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차원에서 1993년에는 당시 체코 그리고 95년도에는 폴란드를 각각 본국으로 이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고 반쪽 기능으로 남아있지만 현재까지는 스위스와 스웨덴은 계속 판문점에 남아있어서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것은 그 북한의 억지에 의해서 추방이 됐던 체코와 폴란드가 결국은 이제 동구권 그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이 된 이후에 한국과 이제 수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 서울에 대사관이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한동안은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북한 측 공산 진영의 이익을 대변해서 중간미 역할을 했던 체코와 폴란드의 나라가 현재는 서울에서 다시 우리나라와 수교 관계를 맺고 예. 이 중간미 활동을 이제는 계속 했으면 한다. 그리고 체코와 폴란드 같은 경우의 입장도 한반도에 있어서는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이 과거에는 채택이 됐고 이건 하나의 서명이 됐어야 한다. 이런 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본인들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추방이 된 상태인 중감위에 참여를 해서 계속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혼자 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나 싶었는데 북한의 위협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의 갈도란 곳에다가 군사시설을 완공했고 여기에 122mm 방사포를 재배치했는데 이곳이 이제 우리 그 연평도하고 꽤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곳에 이런 그 무력을 재배치했다는 의미는 뭐 다시 한번 그 무력 도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2010년 11월 당시에 그 연평도 주민들의 깜짝 놀랄 사건이 바로 연평도의 지역에 예. 대한 포격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이 포격은 연평도로부터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개머리 해안에서 당시에 122mm 해안포를 당시에 사용해서 네. 발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76mm, 122mm, 130mm 세 가지 포를 가지고 이 포격을 했었는데요. 예. 연평도 주민들이 볼 때는 12km 떨어진 곳에서 당시에 포격이 이루어져서 개머리 해안 쪽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철렁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같은 방향으로 보았을 때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곳 거기에 무인도라고 갈도가 있는데요. 예. 이 이 갈도에 북한에서 최근에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연평도 포격에 사용했던 그 122mm 포를 네 문을 현재 설치한 걸로 우리 국방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쪽으로 북한의 전방의 기지가 과거에 12km 지점, 우리 연평도에 봤을 때는 예. 12km 지점에 있었는데요. 현재는 4.5km까지 굉장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 연평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코앞에 이제 북한의 진지가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 북한군이 주로 사용하는 122mm 해안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20km가 되기 때문에 연평도로 봐서는 연평도 이남으로도 15km 이상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주변에서 민간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군 함정의 정찰 활동 이런 것까지도 이 북한 측에서는 충분히 위협 사정권 안에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연평도 주변을 둘러싼 서해상에서 긴장은 앞으로 상당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 가운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최근에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증축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2012년 12월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사거리는 약 6,000km 정도 날아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가장 큰 위성 발사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인데요. 이곳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시키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했던 그 발사대가 높이가 약 50m 정도였는데요. 네. 최근에 북한에서 이 50m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높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위성 사진 등을 판독했을 때 추정을 하기로는 약 67m 정도 높이의 발사대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 50m 발사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67m 발사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은하 3호보다 훨씬 더 사거리가
길고 예.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위성을 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어떤 그 장거리 로켓을 쏠지에 대해서는 또는 어느 시점에 또 이러한 그 무력 도발을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은 10월 10일이 노동당 예. 창건 70주년 기념일인데요. 이러한 그 70주년 기념일을 전후를 해서 북한이 새로운 그 우주 인공위성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러한 그 장거리 로켓을 한 번 더 쏘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사회 반응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김정은의 동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 김기남 당비서가 3개월 만에 김정일을 수행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먼저 북한이 이에 관련돼서 그 보도한 내용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촌박물관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황병소 동지, 김기남 동지, 리제일 동지, 김여정 동지, 령철송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네, 3개월 만에 김기남 동지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김기남 이 여기서 북한에서 불리는 게 이제 북한의 괴벨스다 뭐 이렇게 불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북한 체제 선전의 달인이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지금 그 히틀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괴벨스인데요. 네네. 북한의 이제 김일성, 김정일, 심지어는 이제 김정은 체제까지 3대에 걸쳐서 우상화 작업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갖다가 선전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입니다. 예. 그처럼 역할이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기남 하면은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과 나이나 연배가 비슷해서 혹시 형제가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나이는 2살 차이인데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남돌림이 아닌가 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그 비슷한 이름 때문에 또는 이제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예. 김영남과 김기남이 서로 형제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김영남보다도 오히려 김기남을 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김영남이 북한이란 체제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그 문구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살아나가자 그리고 생산도 그리고 학습도 모두 항일 유격대식으로 그리고 고난의 행군 북한이 그동안에 만들어낸 선전선동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러한 용어들 자체가 모두 다 이 김기남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 김기남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백두혈통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예. 국방위원장으로 후계 구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으면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그 노동당에서 선전선동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역시도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걸로 봐서는 북한이란 체제에 있어서 선전선동 활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이기 때문에 예. 북한 체제에서는 김기남 비서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나이로 87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령인데요. 그쵸. 이렇게 다시 등장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김기남 비서가 한동안 좀 약 3개월 가까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보통 김기남 노동당 비서 같으면은 북한의 노동당 비서가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하는 주석단의 자리를 자리 잡고 예. 있는데요. 김기남 비서도 역시 그동안에는 공식 행사에서는 이런 주석단의 본인의 서열에 따른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주석단이 아닌 방청석에 한동안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지도자층에서 결국은 서열이 매우 이제 급전직하를 해서 결국은 일단 방청석 그것도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 여러 가지 영상 매체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기남의 시대가 가고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그러니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제는 김기남이 아닌 그 김여정이 이끌어가는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남의 생물학적 또는 정치적인 생명력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근데 다시 왔던 얘기죠. 네, 예. 최근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 반미 선전선동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천박물관에 갔었는데요. 아까 우리 예. 방송에 들었던 것처럼 예. 김기남 노동당 비서의 서열이 당시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그 다음으로 지금 불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기남 비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위상 자체를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령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면은 현재로서 김기남 비서의 정치적인 위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출산 문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북한은 그 알려진 바대로 식량 경제난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또 고통일 수 있을 텐데 북한도 저출산이 좀 심해서 최근에 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당근을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내용입니까? 좀 전해주시죠. 예. 네, 지금 그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출산율이 1.2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약 2.0명, 그 2명 가까이 낳고 있다고 봤을 때는 네. 낮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북한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년 전보다는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명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출산 문제와 항상 따라다니는 고령화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약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에 있어서는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근에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여성들의 출산 휴가를 갖다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기 전에, 산 전에 60일, 산 후에 180일, 토탈에서 약 240일 정도를 출산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365일 가운데 굉장히 길군요. 240일 정도를 출산 문제로 인해서 휴가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을 북한의 법으로 이제 현재 노동법 그리고 여성권리보장법으로 인해서 예.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 전 60일 그리고 출산 후 90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약 90일 이상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네. 이처럼 북한이 여성들의 그 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특히 여성들이 이러한 그 출산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출산 문제를 갖다가 보장을 해줌으로써 많은 그 출산율을 높임으로 해서 북한 인구의 어떤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그런 고육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달 초로 다가왔습니다. 이호 여사의 방북일이 다가왔는데 이 북한 측과 이제 그 이 여사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마찰을 빚었었는데 결국 우리 쪽 그 국적기를 타고 가는 걸로 그 예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북한 측에서 육로 방북을 우리가 제안을 했었는데 편하게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방북을 할 것을 권유를 했고 이 네네. 과정에서 먼저 북한 측에서는 북한 측 전세기를 먼저 내줄 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좀 논란이 국내에서는 좀 있었었는데요. 결국은 그 북한 측의 제의는 고맙지만 이호 여사 측 그러니까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는 결국은 스스로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 우리나라 국적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될지 아시아나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 국적기를 사용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북한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 다음 달 5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제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초청을 했기 때문에 네. 굳이 손님을 불러놓고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북한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 그리고 한때 남북 관계에 또 관계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호 여사가 만날 경우에는 남북 관계를 지금 이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언이 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이호 여사의 방북에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호 여사 간에 어떤 대화 속에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실마리를 가지고 온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에 대해서 어떤 그 승인이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은 이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